네,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특강을 하게 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안승범이라고 합니다. 인문체육계 이번에 출제된 모의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항수는 인문체능계는 두 문항입니다. 그리고 분량은 1500자에서 1800자 사이, 이게 원고지 형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20분이고요. 출제 유형은 그 제시문이 있고 그리고 논제가 주어지는 그런 아주 정석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배우던 교과서에 집중하면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인문체능계는 1100자 내외의 문항을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논술 주제는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사회,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경제, 국어, 문학 이런 어떤 교과서 속 어떤 지문들 그리고 그 지문에 담겨 있는 주제들 여기에 집중하시면은 논술을 푸는데 큰 지장이 없다. 배경지식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찬반보다도 인간과 사회의 보편적 주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모여 이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어떤 구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그 요약 능력, 그리고 그런 논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의 관점으로 다른 어떤 논제들을 꿰뚫어서 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묻는 그런 어떤 논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이론이나 뭐 유명인의 주장, 명언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거나 암기하는 어떤 그런 그 습관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약간 자기적으로 억지스럽게 외우고 암기한 것들을 굳이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그 글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시문에든 또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를 일방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어떤 태도, 자세, 그런 공부 습관 이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왕도가 없죠. 많이 읽고 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능력의 핵심은 그래도 텍스트에 대한 해석 능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잘 해석했으면 지금 자기 머릿속에 정리된 것을 단정한 문장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쓰기의 기본적인 능력은 또 갖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원고지 정서법에 대한 학습, 공부 이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단 들여쓰기라든지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정서법에 대한 습관, 훈련 이게 안 돼 있어서 여러분이 내용은 좋은데 원고지 쓰는 방식들이 너무 허술해서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문체능계 같은 경우는 지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습, 이것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인문체능계 논술 문제의 과거 최근 몇 년간의 어떤 그 출제 경향을 보면은 요약, 비교, 대조, 분류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형식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단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드물게는 글씨체를 알아보기가 힘들게 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글자를 판독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역시 감점 요인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량을 잘 지키고 정서법을 고려하고 문단을 잘 구분해서 글을 쓰고 글씨체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파악은 하고 있을 텐데요.
어, 문제, 그러니까 논제에 대한 이해,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한 것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은 다른 데서 그 착안해 가지고 자기 세계를 펼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약하고 비교하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요약이라는 것은 그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의 핵심을 찾아서 내가 줄여서 옮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굳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달력과 가동력이 중요하죠. 문장을 아주 길게 쓰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두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끊어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장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문장을 길게 쓰는 것이 굳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고등학생 수준에서 문장을 길게 쓰면 길게 쓸수록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한 30자 이상으로 벗어나는 문장을 쓸 때에는 주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경을 쓰지 않으려면은 조금은 더 짧게 간명하게 문장을 쓰는 압축적으로 문장을 쓰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괄식으로 쓰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핵심 문장을 그 문단 안에서 핵심 문장을 쓸 때 맨 앞에 쓰느냐 맨 뒤에 쓰느냐 보통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글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대단히 짧은 글자 수가 정해진 어떤 환경에서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나의 생각을 딱 앞에서 치고 나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논거를 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희대학교 논술 논제의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체능계 같은 경우는 논제 1이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이 문제의 패턴으로 계속 논제 1은 계속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논술도 이와 같은 논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논제는 요약과 차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을 내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에 드러나는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내가 파악하고 그것을 드러나는 방식으로 기술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논제 2는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그동안의 문제가 계속 출제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지문 중에서 하나의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드러난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제시문, 다라마의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비교 판단해 보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올해 본 논술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 문제 패턴이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과 훈련을 하면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모의 논술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셨을 텐데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의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601자에서 700자 사이. 보통은 이제 이 사이 100자 내외 이 사이에서 끝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그 오차는 허용을 하겠지만 요 사이에서 보통 문장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과 차이이기 때문에 요약으로서의 한 문단, 차이를 드러내는 한 문단 이렇게 쓰면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논제 2는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 다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이런 문제였거든요. 정석적인 늘 경희대학교에서 내왔던 그런 문제죠. 이것은 1000자에서 1100자 사이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 부분도 아까 이미 설명드렸듯이
바의 어떤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을 잘 파악해서 그 관점을 다라마 글에 드러난 어떤 관점과 비교해서 판단을 해보는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출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은 조금은 더 수월한 지문에서 찾으려고, 수월한 어떤 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평소보다 조금은 더 낮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이해되는 글, 그런 어떤 그 글로 저희가 채웠습니다. 네, 논제일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 출제 개요와 답안 작성 요령인데요. 논제일은 내용을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요지를 비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유된 주제에 대한 논지 차이가 무엇인가,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 그 가와 나에 나타난 그 논지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 가와 나는 자국 문화, 그러니까 우리 문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자국 문화의 안과 밖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의 지문 같은 경우는 우열의 관점에서 문화사대주의를 비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외국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막연한 선호, 그리고 자국, 우리나라 브랜드에 대한 어떤 폄하, 이것이 이제 고착화된 측면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문화사대주의라고 이 글쓴이는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브랜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글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열의 관점으로 문화사대주의를 이제 그 문화사대주의 경향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열의 관점에서 서양 문화를, 서양의 브랜드를 막연하게 추종하는 문화사대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자국의 브랜드,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재인식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우열의 관점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떤 우열의 관점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의 제시문을 보면은 문화라는 것은 특정 국가, 특정 사회, 특정 민족의 오래된 관습이나 어떤 자연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여건, 여기에서부터 그 파생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관점, 그 민족의 관점, 그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문화와 타 문화를 우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상호호혜적인 어떤 자세다.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와 나는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경계라는 점에서 이제 그게 가 지문이고요. 가 제시문이고요. 나 제시문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필요성, 여기로 귀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비슷한 뜻의 이제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해를 이제 요지를 파악해 가지고 요약해서 쓰는 어떤 그런 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쓸 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글에 이미 나와 있는 문장을 바로 옮기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뭐 그것이 아주 거슬리진 않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비슷한 문장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문장을 또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글쓴이, 그러니까 이번에 수험생 여러분들의 문장력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복은 최대한 피해라. 그리고 문장을 내 나름대로의 언어로 옮겨오는 것은 괜찮지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계속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해서 글자 수를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피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시 답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약으로서의 한 문단, 논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의 한 문단. 그래서 문단 쓰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문단이 시작될 때는 들여쓰기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사고의 덩어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잘 정리를 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 10명 중에 1명,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문단 쓰기에 대한 이해가 거의 부족해요. 그래서 들여쓰기가 거의 안 돼 있고요. 앞선 정렬이 안 돼 있어요.
한 문단을 기술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만 돼 있어도 아, 이 친구는 조금 글을 써봤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네. 자, 논제 2입니다. 출제 기호 및 답안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제 2는 문제 파악 능력, 논리적 분석 능력, 그리고 종합적 설명 능력을 한꺼번에 평가합니다. 바가 제기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바의 글은 한국의 어떤 한국적인 경쟁력을 잘 승화시켜서 그것을 갖춰서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봉준호의 사례, 봉준호의 기생충이란 영화 사례가 그 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봉준호와 또 BTS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한국적인 어떤 개성들을 잘 살린 어떤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문화 사대주의에 입각해서 미국 중심의 평가에 집착하는 문화 콘텐츠 업계, 언론의 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준호 자신도 그 미국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적인 경쟁력을 키운 산물인데 그 봉준호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자 많은 어떤 문화 콘텐츠 업계는 문화 산업의 최강국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봉준호를 택했다. 이런 관점에서만 자꾸 접근을 해서 봉준호의 어떤 내적인 노력 같은 것들이 그 조금 다른 전략화된 어떤 그런 그래서 미국 중심의 평가에 집착하는 시선을 반복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문제성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인을 비롯한 세계인이 문화 상대주의적인 포용력에 바탕을 두고 봉준호와 BTS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와 BTS는 미국식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봉준호와 BTS가 보여준 어떤 내적인 자질 그리고 개성 거기에 드러난 어떤 강점 이것을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주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바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그 바의 내용을 잘 파악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제시문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다 같은 경우는 당대의 문화사회주의 사례로서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네, 천화도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크게 자리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한 조선을 비롯한 다른 어떤 상상적인 나라들이 그 바깥을 둘러싸면서 주변부에 배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도죠. 이것은 그때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지리감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어떤 사대주의적인 어떤 시선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의 관점에서 다를 평가할 수가 있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는 오늘날 문화사대주의 사례로서 어떤 경쟁적인 영어회화 교육 열풍 그리고 영어 오남용 사례 그 외래어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사회의 어떤 풍경들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인데요. 박노해의 시인데 이 시 내용의 어떤 그 핵심은 우리의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어떤 지향,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어를 너무 추종하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어디에 빗대서 표현하냐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어 말살 정책 여기에 빗대어서 이것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바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이 영어 추종 문화도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는 조금 이제 다른 그 시선을 글쓴이가 보여줘요. 마는 중국의 불상이 백제시대,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불상을 토대로 제작되었지만 백제시대와 신라시대의 불상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백제인과 신라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개성, 우리의 어떤 창의성이 그대로 반영돼서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흔적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 사대주의를 극복하는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한 방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문물과 문화와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고 그 지경이 이제 넓어질 수는 있는데 그때 외국의 것이 좋다 또는 외국 문화가 우수하다라는 것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수용해서 우리의 것을 거기 안에 집어넣어서 더 발전된 무엇인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어떤 사례가 이제 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의 관점으로 마는 아까 다라를 평가할 때, 비판할 때와는 다른 시선에서 그를 전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논제 2를 쓸 때에도 제시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내용을 소설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이라는 것은 글쓰기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거기에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시 답안입니다. 예시 답안은 바의 관점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바의 관점을 중심으로 다른 어떤 제시문들을 비교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바의 관점을 먼저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한 문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 라, 마에 대한 그 글쓴이의 어떤 시선과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바와 비교대조하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거나 창의적으로 또 해석하는 어떤 그런 그 답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험생 여러분 그 논술 푸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논술을 해볼 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훈련하고 또 따로 학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그 지식과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평상시에 글을 쓰는 훈련을 조금이라도 했다면은 논술을 푸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논술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 실제 본 논술고사를 잘 치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특히 우리 경희대학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정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논술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